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일전에 한 학생한테 면박을 줄 생각으로 한 말이 었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또 귀여운 고양이나 우스꽝스러운 실수 영상 같은 것들만. 도대체 책은 언제 읽느냐 이렇게 물었죠.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저장해둘 뇌에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변명처럼 들리는 이 말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걸 다 저장해둘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뇌에 담느라 정보 과부하,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미디어와 SNS가 시시콜콜 쏟아내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향력 있는 앵커의 사생활에서 유명 아이돌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까지, 또 유명 스포츠 스타와 살인 청부 사건이나 또 연예인의 보복 운전 논란까지 매일 사건 사고는 왜 이렇게 끊이질 않는지요? 이 정보 과부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정보를 쏟아내는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는 휴가 또는 디톡스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은 개인적으로 정보를 구분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제 삶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비교적 외면하는 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정보, 흥미 위주의 얘기거리들 모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정보 과부하라는 고질병을 만성 두통이나 피로처럼 늘 달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정보들은 그걸 통해 자신이나 자신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려는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에게 맡겨 두시자고요. 자, 금요일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원탁의 기자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날이죠.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점차 바뀌고 있는 신명절 풍속도 기자 여러분들 주변 얘기를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뀌긴 바뀐 거죠, 그래도. 저는 별로 실감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엔 정월 초하루에 가족 친지 다 모여서 한복 곱게 차려입고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냈는데 그런 집이 이제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말이 된 것 같은데 역귀성 또 혼자 설 보낸다 그래서 혼설족 등 다양한 새로운 설 풍속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전에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이게 지자체에 이했다 하고 설 앞두고 던져준 선물 아니냐 이런 등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좀 논의를 해보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설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전하고 달라진 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송 끝난 후에도 팟빵,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콩, 페이스북, 팟빵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당첨자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안 상황이 궁금하실 겁니다. 원탁의 기자들 진행하는 기자 면면을 다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던데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막 시작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어제 영호남 지역 대설주의보 내린 곳이 많았는데 오늘 호남 지역은 여전히 눈이 내리는 모양이군요. 운전들 좀 조심하고요. 올해는 워낙 이제 눈이 안 내리다 보니까 어제 부산이 그랬다는데 눈이 조금만 내려도 이 교통사고도 많고 아예 그 길이 막혀버리는 일들이 거듭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점 참조하고 오늘 호남 지역에서는 움직일 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역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좀 오늘은 이제 설 연휴, 설 새로운 풍속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거는 경제 현안이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죠. 이렇게 신문 방송이 일종의 그 진보 보수로 패거리가 나뉘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들이 다를 때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더군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그 내용을 조금 늘 용어가 좀 어려워서 설명해 드리고 나서 논란들을 좀 쟁점별로 좀 정리해 보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는?
누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24조짜리 23개 사업인데 각 지역별로 이제 일종의 민원 사업들을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라든가 그걸 거쳐서 이제 허가 여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한 건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9일이었죠. 네. 전국 17개 시도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어떤 것들을 면제해 줄지 접수를 받았고 네. 그중에서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정부가 선택을 한 건데요. 네. 사실상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정이 쓰인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 한꺼번에 확 풀면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24조 1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죠. 네. 그럼 그 24조 원 돈은 정부 호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뭐 사업별로 아마 매칭되는 게 다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총 사업비 규모가 24조 원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게 사실 진행될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진행이 되는 절차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사업에 무슨 완한이 맺혔습니까? 고란 기자는 쉴 새 없이 옆에 이렇게 재채기를 얘기하는데 내고 있는데 집중한데 이게. 이대호 기자 얘기에 뭔가 그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지능적 안티 아니에요? 그 예타가 네. 선정된 그 기준 처음 같은 건 뭡니까? 예. 도입된 그 과정을 보면 예. 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약간 이게 공약이나 아니면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선거철 맞춰서 너무 많이 풀어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특히 이게 도입된 시점을 보면 99년이면 외환위기 이후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산을 딱 이렇게 긴축해서 정말 필요할 때 쓰자.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투자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네. 뭐 혈세를 낭비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이 대상 같은 게 보면 형세 낭비를 막는 거죠. 네. 대상이 보면 이제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 네. 정보화 뭐 이런 사업인데 이미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에 평가 항목에 경제성이 35에서 50%고 들어가죠. 정책성 25에서 40%, 지역 균형 발전 이게 25에서 35%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에서 떨어진 그 사업이 이번에 이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또 신청해가지고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 보면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보면 옆에 그 무안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거의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김제공항, 그러니까 전북 김제공항인가요? 거기는 첫삽 쓰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추산해봤더니 50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첫삽을 뜨다 말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다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번에 또 허용을 해줬고요. 또 말한 그 포뮬러 원 같은 경우 영암에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예타에서 뭐 이번 주에 이미 이제 됐는데 이게 그때는 엄청 뭐 해야 된다. 꼭 이래가지고 지었어요. 지었더니 지금은 거의 이제 운영비만 사업 엄청 들어가고 있는 그 지역 경제 못하고 오히려 있는 거죠.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왜 양쪽에서 다 비판을 하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진보 진영이라고 소위 표현되는 데것은 원래부터 비판해 왔어요. 예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혈세 낭비고 이게 운영비가 또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 원래 보수 진영이 좀 좋아하는 컨셉인데 어쨌든 SOC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정부가 하니까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네. 다만 이 점은 하나 먼저 좀 짚고 싶은 게요. 쟁점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언론사 기사라든가 저희 프로그램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반박 문자를 많이 보내줬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경제성만 따지면 개발 사업이 성립될 수 있는 데가 수도권밖에 없다. 사실 그렇죠. 그 지방에 사실 그 대규모 개발 공사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타 사업 면제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저 경제성만 얘기하냐.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경제성만 얘기하는 건 박연미 아니고요. 기자, 예. 맞아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시는 의견들을 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의 최우선적인 그 판단의 기준을 두면 지방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국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는 전선을 깔면 그 송전을 할 때마다 손해지만 그쪽에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엔 집어 넣거든요. 네.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예컨대 이제 4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 내륙철도 같은 것들 경남에서 네. 이런 것들은 그 예타를 통해서 기존의 절차대로 평가를 하면 경제성 문제가 좀 심각하게 고려가 돼서 네. 이거는 통과하지 못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지적들이 새만금도 많죠. 이게 20년 수건 사업이잖아요. 네. 그 동네에서 굉장히 절실하다는 그 마음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고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안공항하고 중복 투자 논란이 있는 데다가 새만금 근처로 가보시면 공항이라는 건 사실 이후에 접근성이 좋아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네. 그 주변 인프라가 누가 봐도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봐도 아 여기에 성공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서 이 정부가 이 카드를 왜 꺼내 들었는지는 알겠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한 가지는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지방은 민심이 참 좋지 않은 게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이제 정부가 총선 스케줄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필요한 데에 약간 무리를 해서 주는 거하고 이게 누가 봐도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결정해서 하는 거는 약간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지방의 이거를 그런 뭐 예. 네. 열정이나 열망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경제성이 워낙 그러니까 없겠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네.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래서 건너뛰어야만 하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이냐. 근데 또 지방의 생각은 그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이제 설득성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뭐 박연미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조금 절박하다고 느낀 거 아닐까 근데 생각이 그 들어요. 돈을 여기다 쓰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 그 만약에 4조 7천억 원을 이 철도에 쓴다 그러면 그 동네에 보낼 수 있는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돈 주머니가 한정돼 있기 한정돼 때문에 A를 선택하면 B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전체 사업비 24조 원을 전부 정부 호주머니 재정에서 갖다 쓰는 건 아니고 한 11조 원 정도 갖다 쓰고 이제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매칭해서 네. 24조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쟁점 중에 하나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이라는 게 있어 왔다고 이제 언론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있는데 있었죠. 네. 그때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 일단 예타라는 것에 대한 네. 그 정보, 대체 이게 뭐야? 우리 사실 이것도 TMI예요. 소위 일반 국민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말의 뜻과 금액 기준까지 굳이 알아야 되는지.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같은 것들이 총 사업비가 22조 원이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에서 2조 원, 그러니까 전체 한 11%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나머지 20조 원은 재해방지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사업비를 따냅니다. 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거 말고도 30대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한 20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사업들이 있었는데 네. 한 번에 이렇게 큰 덩어리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는 리스트가 발표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리스트 형태로 이제 그야말로 네. 23개 사업이 그리고 선정됐으니까. 정부의 임기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총액 기준으로 아마 이번 정부가 가장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국가재정법 38조 보면은 뭐 공공청사, 교정시설, 뭐냐면 초중등 교육용, 문화재, 뭐 국가안보, 국방, 긴급한 남북 것들이네요, 교류협력 다. 그렇죠. 네. 다 그런 걸로 이제 약간 우회를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건너뛸 수 있는 방법들은 있었거든요. 네. 또 사실상 기획재정부도 예전에 뭐 출입하실 때도 네. 많이 보셨습니다만 항상 봄 되면 예산실 앞이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렇죠. 예. 각종 사업들 다 가져와서 이것 좀 실어 주십시오 하는 요구들이 많은데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게 사실은 혈세 낭비를 막는 방패막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좀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그거잖아요. 최후의 수문장이잖아요. 네. 예비 타당성 이번에 조사를 그 수문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거치게 되는데 이러저러한 조항을 통해서 사실 뒷문을 꽤 많이 열어 놓았고 그나마 이제 큰 거친 구멍을 통해서라도 필터링을 한번 하겠다는 거였는데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게 경제성도 아니고
이 지역은 중요하고 저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나눠주기식이 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중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다시 추스릴 것이냐 이것도 좀 걱정이 이번에는 그냥 그 예타를 아예 다 대규모로 면제를 시켜버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도 그런 지적 나오잖아요. 차라리 뭐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이 항목의 비중을 좀 조정을 하면서 네. 심사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다만 이제 지방에서는 또 그런 게 원래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죠, 또 오래 워낙 걸리니까. 인력이 그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1년 반까지 평균 걸린다. 한 1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그 1년 KDI 넘죠. 혼자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 제도는 손질을 합니다. 복수의 기관이 적어도 2군데 이상이 예, 경제성을 국제연구기관들, 평가하도록 바꾸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금액 기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 사업비 500억 원, 나라돈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이게 1조 원 이상 사업으로 그 증액하는 방안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한 기자는 타이밍을 네. 놓쳤어요. 끼어들 말씀하시죠. 아이디어를 타임을 놓쳤고 전문가가 하는 말이 예. 일부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 하나씩 선심스도 풀어줄 필요가 있나 의문이다.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게 아니라 예타 조사 우선 사업을 선정을 해라. 우선 사업. 그래서 정말 시급한 거는 먼저 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 논리로 지방 대부분은 이미 뭐 그 소멸 단계다 아니면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수도권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대비 편익인데요.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수도권에서 일단 뭐 길을 깐다라고 하면 땅 보상비 같은 땅 게. 보상비가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지방이 불리하다는 거는 그건 아니다.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SOC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SOC를 안 한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줄인다고, 예. 이제 경기 부동산 부양을 위한 경기나 토목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 그렇죠. 건설 경기를 부추겨서 경기를 살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했죠. 토목 사업은 벌이지 않겠다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24조 원 규모의 예타를 보면 네. 20조가 다 토목 사업 토목 위주예요. 쪽이니까 환경 복지는 뭐 네. 굉장히 적고. 4조 원이 환경 복지인데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만약에 예타 면제돼서 사업이고 경제 논리로 안 되는 예를 들어 병원, 지방에 병원 꼭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꼭 필요한 시설들. 저도 그 울산의 네, 맞아요. 재해전문병원은 공감해요. 그거는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타를 꼭 이렇게 SOC나 그 뭐 안 쓰는 도로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살면서 꼭 환경이나 복지를 필요한데 위해서 썼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 논리를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을 써야지 이렇게 SOC 사업에 써서 안 되는 거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쟁점 가운데 하나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제기했던 게 과거 4대강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과거 4대강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지역별로 강요한 반면에 이 경우는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그래도 하나씩 선정해 준 거 아니냐. 나눠주기라는 비판은 물론 있지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톱다운과 바텀업의 바텀업으로 차이라는 이제 비유를 거죠. 했는데 네. 톱다운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찍어서 4대강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을 이제 비유한 것 같고요. 예. 바텀업은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준 거다 이런 비유인데,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를 이제 균형적으로 면제해 준 건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들고 왔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걸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경제성이든 뭐든 많이 떨어져요. 이걸 안 해주면 사실상 이 지역에 예타 면제를 해줄 게 거의 없어진다. 그럼 이 지역에 또 반발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지역에서 물고 온 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사업이다. 라는 이해는 좀 가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고란 기자가 제기해 준 그 SOC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번 토목 사업들이 이제 주가 되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뭐 개발 우선 논리들이 좀 강할 때가 많으니까 과잉 개발을 부추기지 않을까. 일본의 그 도토리 도로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경제상식 퀴즈로도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도로 같은 게 혹은 교각 같은 게 건설되고 다람쥐만 막 다니는 그렇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오버 디벨롭먼트라는 이제 과잉 개발이라는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하지 않겠다고 했던 토목 공사를 통한 경기 부추기기의 어떤 유혹이라는 게 네. 제일 쉬우니까 그게. 일자리가 그렇죠. 바로 늘어나는 그렇죠. 제일 그래서 많아요. 두 가지의 우려가 사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들이대는 건데 이 부분으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꼭 저는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사업이 오래 지속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더 커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오히려 좀 있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그 지금 경남과 전남북은 1조 원 이상, 경남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는데 네. 이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이나 정치 환경이 달라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거나 다 새롭게 논란이 있으면 이게 지금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올해 그 1차 사업 계획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견이 있거나 논란이 있으면 한 대 따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사실 실제로 한 대 따가 안 했던 뭐 철도, 전철 이런 얘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월미도의 은하레일인가요? 약간 그렇죠. 사이파이 소설을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마지막으로 뭐 덧붙일 얘기 하시고 쟁점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이거는. 그 네. 의원님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라고 그게 지역구에 가서 대단한 그 치적 홍보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 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효용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뭐 정권이 혹시나 뭐 교체된 뒤에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텐데 네.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는 한 그런 것들은 아마 그분들이 방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역이. 네. 저희가 예타를 면제받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사는 동네 옆에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 취약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세기만 뜨고 있고요. 어디 사시길래 서울 시내에 그런 게 있나요? 네,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아, 네, 고향 그렇군요. 동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고향에? 당시에 그거를 이제 그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고용이나 이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단기적이죠. 예,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갖다 놓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약간 스러워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가면 댓글 폭탄은 제가 맞는데 수습하는데 어떻게든 수습해 저희도 보겠습니다. 다 시골에서 올라왔답니다. 자, 성공예가 몬타기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9시 32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노남근님, 지방에 살아보면 지방 낙후성 잘 알게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6787번님, 예타 면제 사업 적극 지지합니다. 경제 논리로는 지방 대부분 이미 소멸 단계입니다. 해주셨고, 커피타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분명히 필요한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제가 며칠 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네. 그 일본에서는 비로컬이라고 해서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는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대요. 맞아요. 예, 일본에. 그래서 예. 지역에 있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예. 이런 SOC 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그 뭐 공유 오피스 사업에 지원한다는 식의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이 꼭 SOC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인터넷에만 생각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 지방 가서 이제 사업해서 다시 일어서시는 젊은 분들이 일본의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러워요, 굉장히. 우리도 좀 그렇게 그래서 했으면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런 식의 이제 뭔가 스타트업 맨날 얘기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식의 이제 지방도 살리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거양득의. 1349번님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벌써 고향 가시는 분들 많네요. 그렇죠.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볼륨 높였는데 다들 좋아하시네요. 주셨는데 지방 내려가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달라진 설 풍속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시는 분은 그래도 전통적인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분들인데 며칠 전에 가서 식구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당일 아침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약삭 빨라졌다고 얘기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 설 얘기하기 전에 구제역 얘기를 잠깐 하고 왜냐하면 설 차례상 토크에서 올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설 앞두고 이제 확산 기미가 역력해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지금 경기 안성에 이어서 충북 충주에서 나왔다고요. 박 기자 어떻습니까? 네, 충북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네. 안성에 있는 그 최초 발생했던 젖소 농장 그리고 한우 농장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안성의 위치 때문에 당초에도 걱정이 많았어요. 좌우로 충남북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
충북에 있는 이 농가도 11마리의 한우 중에서 한 마리가 침을 흘리고 그 물집이 잡히는 증상이 보여서 의심 신고를 했는데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일단 방역 당국이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장의 그 모든 가축을 살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또 구제역 발생 지역이 늘어나서 일단 그 어제 저녁부터요. 48시간 동안 전국의 축산업자 차량 가축 그 일시 이동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우시장도 그 3주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 설에 아주 가깝게 구제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물량으로 풀려야 될 고기들은 다 유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유통 측면에서만 보면요. 네, 그 소고기가 보통 평시 비축 물량이 2주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비축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번 설물가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향후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고기는 수급 문제는 좀 괜찮다고 그랬지만 방역에서 이동이라는 게 치명적인 상독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설 민족 대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역 문제가 근데 어떨까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뭐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 차단에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얘기 안 해도 공무원분들 지금 이 명절이 명절이겠습니까? 연휴 내내 진짜 지자체에서 집에 고생들 못 많이 가시죠. 하시는 거 네. 밤새면 사십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서 오히려 명절 때 가족들이 속옷하고 양말 갖다 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 지켜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데는 가면 안 되고 지나가지 말라는 길 지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시골 내려가는 길에 막히는 길을 우회할 수 있는 샛길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뭐 소, 돼지 농장들이 좀 있거든요. 어. 샛길로 가면 빨리 갑니다. 근데 가지 말라는 길은 분명히 좀 표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런 길은 스스로가 좀 막히더라도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그러니까 좀 지혜들을 스스로들 좀 발휘해 공기 줬으면 전염이 되다 좋겠어요. 보니까 이제 이동에 특별히 이번 설 연휴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까 공무원 이제 연휴 반납하고 일하셔야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 이래호 기자가 해주셨는데 고란 기자 그 농가가 더 걱정이 크겠죠, 그죠? 일단은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 저기 채식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소를 키우지만 소를 키울 때 그 지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죽여 그 어떻게 아우, 산청을 시켜야 슬퍼요. 살처분할 네, 그 엄청 부분에 대해서는 슬퍼요. 정말 뭐 자식 네. 같은 애들 이제 죽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떨리고요. 그 다음에 설인데 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농가 그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설인데 예. 설 명절에 나 혼자 여기 남아서 소들을 지켜야 된다고. 다른 가족들은 다 이제 그 뭐 자식 있는 곳으로 보내고. 가고 그리고 그 고향에서는 그런데요.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오지 이곳에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죠. 네. 오면은 네. 오면 오히려 또 위험할 수 있기 방역에 때문에 문제가 네, 생기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쓸쓸한 설을 보내실 것 같은데 이 구제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왜 없을까라고 그 생각이 백신도 들어요. 뭐 이제 네. 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거 보면 네, 있었죠. 딱히 그 방역과 네, 관련해서 네. 이제 구제역은 의미 있는 솔루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요. 아직 없고 네. 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놓을 때도 이 백신에 살아있는 항원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항체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자 혹은 청취자들을 통해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네. 이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도 이동 허가증이라는 게 남발되거나 이걸 돌려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군요. 기어코 아까 공기 전염이라는 게 공기 전염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이동 허가증 한 장이면 다니지 말아야 되는 사람,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출입이 사실상 구멍이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언론에서 좀 그 부분도 네.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도 그렇지만 이거 살처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 공무원분들이나 이거 처리하는 너무 업자분들 고생하시죠. 있잖아요. 예. 네. 나중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맞아요.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겠네. 네. 살처분을 대규모로 하다 동물들. 보니까. 네. 살아있는 동물 해야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황명숙 님이 시골에서 소 키워서 그런지 구제역에 와서 죽어가는 가축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아닌 게 아니라 화면, 뉴스 화면만 네. 봐도 좀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가슴이 아프더군요. 어릴 적 현장에서 네. 그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트라우마가 올 수 있죠. 어릴 적 소죽 끓이는 당번 늘 제가 했는데 소죽 끓여보신 적은 없죠? 염을 저희 지금 방송 염을 시작하기 전에 고란 기자 그 강원도 집에 소들 괜찮냐고 얘기하면서 시작했어요. 다 알겠습니다. 이제 명절 얘기 좀 해보죠. 네. 뭐 이제 염을 줘봐. 예, 염을 나이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혹시 저보다 밀지도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 기존 명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세 분 올 설 연휴 계획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우선 이 기자부터 여쭤보죠. 뭐 당연한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친가 크게 갔다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갓집 갔다가 네. 또 연휴 중에 하루 또 근무 서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래도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진 게 예. 이번 연휴는 그 설 당일이 약간 연휴 후반부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해서 오히려 네. 먼저 처갓집을 갔다가 그 다음에 설 당일에 친가를 좀 가는 게 아버님이 합리적일 것 싫어하실 텐데 같아요. 그 얘기를 알면. 요즘에는 그렇게들 생각들 잘 안 하시잖아요. 예. 네. 고란 기자는. 예.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예. 시댁 똑같습니까? 먼저 갔다가 어. 집에 갔다가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택했고요. 방송이긴 하지만 시댁은 네. 견딜만 합니까? 자, 아버님이 위험한- 듣고 계십니다. 아, 네, 네. 아니, 정말 아주 좋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뭐 안 시키세요. 안 아, 시키는데 그러시구나. 있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좀 그렇죠. 부담이더라고요. 어웨이 경기잖아요. 그 원정 박연미 기자, 경기인데 예. 그 동네 홈팀 팬들은 저를 응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웨이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저는 충청도 출신인데 제가 어른 되고 나서 되게 놀란 게 충청도가 정말 까다로운 동네였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대학 가고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게 왜요? 그 지역 계신 분들 발끈하실지 아니 모르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 집 얘기예요. 예. 그 저희 집 얘기인데 저희가 올해 설부터는 제 동생이 결혼하면서 이제 새로 며느리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약간 신식으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5대조까지 안 지내고 아이고. 이제 고조부까지만 지내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게 정리됐을 텐데. 뼈대 있는 집안이시네요. 아니 대단하십니다. 뼈대는 모르겠고 재산은 많은 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굉장히 격식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집이었다는 걸 저도 나중에 어른 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시댁보다도 오히려 저희 집이 굉장히 그런 게 엄격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같이 이렇게 꼬장꼬장한 집들도 이렇게 서서히 변화의 변화하고 흐름에 그 조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 특히 이제 젊은 분들만 좋으라고 하는 변화가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도 합의해주는 변화들이 좋을 텐데 그래도 아무리 편리해졌다 그래도 뭐 당일 움직이는 가족들도 있고 저희만 해도 이제 고향에서 치르던 걸 식구들이 다 여기 와 있으니까 역귀성해서 여기서 치르거든요. 편해지긴 했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족 관계라는 게 스트레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요? 어느 집이든 그래. 어느 상황이든. 꼭 며느리들뿐만 아니라 그 기타노 다케시가 그런 말 했는데요. 네.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네. 가족이란 존재는 네. 이렇게 구겨가지고 네. 자기 주머니 속에다 꼭 넣어놓고 있고 싶다는 그런 말 했거든요. 이게 상호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잘 생각해 보시면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가족 관계,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은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 아버지 딸이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이나 부인은 내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선택을 통해 파생되는 가족과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본인에게 있는 건데 이게 그 지나치게 이건 신식 이건 구식 아니면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극단적으로 난 이거는 원천적으로 모두 부인하겠어. 아니면 이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해야 돼. 이렇게 가다 보면 얘기가 중간에 가족들끼리 접점 찾기가 더 이제 어렵거든요. 갈등을 빚게 되죠. 모든 갈등의 시작은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정신과 전문의가 명절에 스트레스 덜 받는 뭐 대화법 해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요령을. 공감 가는 건 뭐가 있던데? 네, 제가 소개시켜준 첫 번째는 이제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말은 삼가기. 괜히 이렇게 할 말 없으니까 그래 결혼했니? 라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주 상처를 주죠. 네, 이게 거의 뭐 1년에 여러 번 보면 차라리 그런 친척은 안 물어봐요. 작년에 메뉴판도 나왔잖아요. 그런 말 할 때마다 벌금. 두 번째가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기. 이렇게 좀 돌려서 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대화를 시작하기. 정치나 종교 얘기는 조금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할 고부간 대화법에서 예. 특히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며느리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아주 금지어죠, 비교가. 금지요. 그 다음에 너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왔니라는 이런 식의 이제 친정 비하 발언. 이런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위험한 이해하고, 발언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발언을 해라라는. 그 이 주제는 굉장히 그 얘기거리는 많지만 기자분들이 입을 떼길 꺼린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가족 흉을 보거나 혹은 시댁 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음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7011번님이 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사랑해요. 원탁 기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재밌게 쏙쏙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제 심정이 7011번님 문자와 똑같습니다. 하여튼 세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